재판장님, 저는 40년간 식모였습니다. 백발의 노인이 증인석에 선다. 73세, 정명자. 방청석이 술렁인다. 카메라가 그녀의 주름 깊은 얼굴을 클로즈업한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누구보다 날카롭다. 하지만 그 이전엔 판사였습니다. 법정이 순간 정지한 듯 고요해진다. 뭐라고? 식모가 판사였다고? 방청석 어딘가에서 믿을 수 없다는 웅성거림.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피고인석의 한 남자를 바라본다. 명품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한지훈. 그가 식은땀을 흘린다. 그리고 오늘 제가 지킬 겁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새벽 5시.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떠집니다. 73년을 살며 몸에 밴 습관이란 게 이런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고 관절마다 뻐근한 통증이 올라왔습니다. 무릎, 허리, 어깨. 40년이란 세월이 제 몸 곳곳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다락방 작은 창문으로 새벽빛이 스며듭니다. 4평 남짓한 이 방이 제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낡은 이불, 삐걱거리는 옷장, 그리고 구석에 먼지 쌓인 가죽 가방 하나.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저는 남색 일복을 꺼내 입고 거울도 보지 않은 채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아직 모두 잠들어 있었죠. 당연합니다. 그들에겐 새벽 5시가 한밤중이니까요. 하지만 저에겐 하루의 시작입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영그룹 회장 한태준, 그의 아들 한지훈, 며느리 서연, 그리고 손녀 예린. 화려한 액자 속 그들은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저 웃음 뒤엔 뭐가 있을까? 1층 주방에 불을 켭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회장님 드실 한약 끓이기였습니다. 약재를 손질하며 저는 40년 전 제 손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 손으로 약재가 아닌 법전을 넘겼었죠. 판사복 소매 아래 감춰진 이 손으로 정의를 저울질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손은 그저 늙은 식모의 손일 뿐입니다. 약재 끓는 냄새가 주방에 가득 퍼지고 저는 청소 도구를 챙겨 거실로 향했습니다. 거실 바닥은 대리석이었고 무릎을 꿇고 닦아야 했습니다. 한 번 닦을 때마다 무릎이 저려왔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해. 이미 너무 익숙해. 오전 7시. 이것 좀 치워. 안주인 유미란 여사의 목소리가 2층에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네, 사모님. 계단을 올라가니 안주인이 침실 문을 벌컥 열고 서 있었습니다. 비단 잠옷 차림에 얼굴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어제 말한 드레스 세탁소에 맡겼어? 오늘 모임 있다고 했잖아. 네, 어제 맡겼습니다. 오전에 찾아오겠습니다. 찾아오는 게 아니라 찾아와야지. 10시까지 가져와. 늦으면 알지? 네, 사모님. 안주인은 더 이상 저를 보지도 않고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잠시 그 문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40년이야. 40년. 오전 9시. 세탁소를 다녀오는 길에 저는 동네 슈퍼 앞을 지나쳤습니다. 그곳 벤치에 앉은 동네 할머니들이 수다를 떨고 있었죠. 요즘 한영그룹 며느리 이혼한다던데? 어머, 그 예쁜 며느리? 왜? 남편이 바람 피웠다잖아. 그것도 회사 비서랑.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에휴, 며느리가 불쌍하긴. 근데 시댁이 워낙 재벌이라 이혼도 못할걸? 재산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난대. 어떤 유명한 변호사가 남편 편이래.
할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드레스를 꼭 쥐고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며느리가 이혼을? 오후 2시 점심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2층 복도를 지나가다 며느리 서연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문틈 사이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사모님, 제가 차 한 잔 드려도 될까요? 안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서연은 침대가에 앉아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38세의 젊은 여자였지만 그 얼굴엔 삶의 무게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차를 놓고 물러나려 했습니다. 할머니, 서연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았죠. 할머니는 여기서 40년을 사셨잖아요. 어떻게 견디셨어요? 저는 잠시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은 40년 전 제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 사람의 눈. 견디는 게 아니라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세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직은 오후 7시 저녁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식당 쪽을 힐끗 바라봤습니다. 회장 한태주는 서재로 들어갔고 아들 지우는 전화기를 들고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죠. 민주야, 나야. 응, 오늘은 못 나가. 엄마가 집에 있어서. 내일 보자. 저는 설거지 물을 잠깐 멈췄습니다. 민주, 비서 김민주. 소문으로만 듣던 이름이었습니다. 역겨워. 설거지를 마치고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2층 복도를 지나던 순간 안방에서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혼이 싫으면 나가. 아니면 정신병원 가든가.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서연의 울부짖음. 당신이 바람을 피워놓고 어떻게 증거 있어? 증거 없잖아. 너같이 무능한 여자랑 살 수 없어. 쿵.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서연의 비명. 저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참아. 아직은 아니야. 밤 11시. 다락방으로 돌아온 저는 창문 너머로 본가의 안방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졌고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고요함 뒤에 숨겨진 폭력을.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방 구석의 낡은 가죽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방. 먼지가 두껍게 쌓여 있었죠. 정명자, 넌 그냥 식모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40년간 되뇌어온 주문처럼. 하지만 오늘은 그 주문이 먹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40년 전 마지막 판결문을 떠올렸습니다. 정의는 지체되어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제가 가장 자주 인용하던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40년이 지난 지금 그 문장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있어야 해. 다음 날 새벽 5시 또 알람보다 먼저 눈이 떴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방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낡은 가죽 가방 앞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만지는 이 가방이 낯설면서도 그리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물쇠를 열었습니다. 딸깍. 작은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법전 한 권, 노란 종이로 바랜 판결문 뭉치, 그리고 작은 검은 상자 하나.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판사 배지가 있었습니다. 40년 전 제가 마지막으로 달았던 그 배지. 배지를 손에 쥐니 차가운 금속 촉감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 타올랐습니다. 정명자, 넌 판사였어. 40년이 지났어도 넌 여전히 판사야. 저는 배지를 꼭 쥐고 창문 너머 동이 트는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이번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지킨다. 그날 오후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식탁 위의 서류를 보았습니다. 며느리 서연의 이혼 소송 서류였죠. 서류를 훑어보던 저는 순간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조작이다. 상대 변호사의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도법률 대표 변호사 윤태식.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저를 실각시키는데 협조했던 그 사람. 저는 서류를 천천히 내려놓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다시 시작이군. 일주일 후 서울가정법원 법정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구석 벤치에 조용히 앉아 며느리 서연의 1심 선고 공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관심을 두지 않았죠. 그저 늙은 방청객 하나일 뿐이었으니까요. 이 복도를 마지막으로 걸었던 게 43년 전이었나? 그때는 판사복을 입고 걸었었죠. 사람들이 저를 보며 고개를 숙였고 저는 그 무게를 견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도 저를 보지 않습니다. 피고인 한서연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 사건 3호 법정에서 곧 선고합니다. 법원 직원의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법정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피고인석에 앉은 서연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원고석의 지우는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 옆엔 윤태식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 판사. 저는 그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판단했습니다. 경력 15년 정도. 승진을 앞둔 시기. 재벌가 사건을 맡았으니 조심스럽게 판결하겠군. 지금부터 선고합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한서연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합니다. 또한 친권은 원고 한지훈에게 지정합니다. 서연의 몸이 흔들렸습니다. 피고인 측에서 제출한 증거는 신빙성이 부족하고 오히려 원고 측 증거가 더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정신적 불안정 상태를 고려할 때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엉터리야. 증거를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법정을 나서는 서연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걷다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국선 변호사는 어색하게 죄송합니다만 반복하다가 황급히 자리를 떴죠.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다가가야 해. 지금이야.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40년간 지켜온 침묵을 깨는 것이 이토록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그때 서연이 중얼거렸습니다. 예린아, 미안해. 엄마가 무능해서.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사모님,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 면회 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손수건을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 저 이제 끝인가 봐요. 딸도 빼앗기고 재산도 없고 전 이제 사모님, 저는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서연이 저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할머니가 어떻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40년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진실. 하지만 이제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40년 전에 판사였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가 판사요? 네. 서울가정법원 그리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집 식모를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건 제가 사모님을 도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밤새워 분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잘못됐습니다. 증거 채택 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어요. 서연은 서류를 받아들고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서 어떻게 혼자가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함께 싸워주신다면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서연의 눈에 희미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할머니, 상대는 윤태식 변호사예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로펌이고 저희는 돈도 없어요. 돈으로 이기는 재판도 있지만 진실로 이기는 재판도 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사모님, 저를 믿어주시겠습니까? 서연은 한참을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를 믿을게요. 본가로 돌아온 저는 다락방에서 서류들을 펼쳐놓고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독서용 안경을 쓰고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윤태식? 내가 쓰는 수법을 난 알아. 40년 전 그는 신참 변호사였습니다. 저와 맞붙은 적은 없었지만 그의 스승이었던 변호사와는 여러 번 법정에서 싸웠죠. 그때 배운 수법들을 제자도 그대로 쓰고 있었습니다. 증거 조작의 흔적이 보였습니다. 서연의 정신과 진료 기록, 날짜가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지훈의 재산 명세서, 해외 계좌가 빠져 있었죠. 여기다. 이 틈새를 파고들어야 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겐 더 이상 판사의 권한이 없었습니다. 증거를 확보할 방법도 증인을 소환할 권리도 없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문득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서울 시내 작은 법률사무소, 저는 서연과 함께 낡은 건물 3층의 작은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이준혁 법률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죠. 어서 오십시오. 문을 연 젊은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정명자 부장판사님? 오랜만이네, 준혁아. 이준혁? 38세. 제 옛 동료 판사였던 이태훈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 돌아가셨고 그 장례식에서 준혁을 마지막으로 봤었죠. 부장판사님, 제가 아버지 장례식 때 뵌 이후로 찾아뵙지 못해서 괜찮아. 나도 숨어 살았으니까. 준혁은 황급히 의자를 권했습니다. 저희는 앉았고 저는 서연을 소개했습니다. 이분이 내가 도와드리려는 분이야. 사건을 설명해 줄 테니 자문 좀 부탁한다. 저는 서연의 사건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준혁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장판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기기 힘듭니다. 상대가 윤태식이잖아요. 알아. 하지만 방법은 있어. 저는 분석해온 서류들을 펼쳐 보였습니다. 증거 조작의 흔적이 여기 있어. 그리고 지훈의 해외 계좌. 이걸 추적하면 준혁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읽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틈이 있네요. 하지만 이걸 입증하려면 한영그룹 내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건 내가 구해올게. 어떻게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40년간 그 집 식모로 일했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지. 준혁은 잠시 망설이더니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존경하셨던 분이니까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밤 10시. 저는 복도를 지나다가 안방에서 들려오는 대화 소리에 걸음을 멈췄습니다. 항소? 그 여자가 항소를 한다고? 지훈의 목소리였습니다. 윤 변호사, 확실하게 처리해 주세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전화 통화였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심도 저희가 완벽하게 처리하죠. 걱정 마십시오. 윤태식의 목소리가 스피커폰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참, 그 식모 할멈 있잖아요. 요즘 서연이랑 자주 만난다던데 뭐 문제되는 거 아닌가요? 지훈이 비웃었습니다. 할멈이 뭘 하겠어요? 그냥 늙은 식모인데.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늙은 식모라. 복도를 벗어나 다락방으로 올라왔습니다. 가방에서 판사 배지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내가 무릎 꿇는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사모님, 오늘 밤 회장님 서재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거가 거기 있습니다. 서연의 답장이 왔습니다.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제 위험을 감수할 때입니다. 밤 11시, 본가는 고요했습니다. 저는 다락방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양말만 신은 발로 계단을 내려가며 40년간 익힌 이 집의 삐걱거리는 지점들을 피해 걸었습니다. 세 번째 계단, 다섯 번째 계단은 소리가 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73세의 몸으로 이런 일을 하다니.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1층에 내려오니 회장 한태준의 서재 문이 보였습니다. 육중한 나무문. 40년간 그 앞을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들어가 본 적 없었죠.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준비해온 도구를 꺼냈습니다. 머리핀 하나. 이준혁이 혹시 필요하실까 바라며 건넨 것이었죠. 40년 전 형사들에게 배웠던 기술이 아직도 손에 남아있는지 시험해 볼 차례였습니다. 문고리에 귀를 대고 조심스럽게 머리핀을 자물쇠에 넣었습니다. 집중해. 예전처럼 틱 작은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아직 잊지 않았네. 서재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불빛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가득한 법률 서적들, 고급 가죽 소파, 그리고 넓은 책상.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뒤편에는 금고가 있었습니다. 증거는 저기 있을 거야. 하지만 금고는 전자식이었습니다. 머리핀으로 열 수 있는 게 아니었죠. 저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랍, 각종 계약서들. 두 번째 서랍, 회사 관련 서류들. 세 번째 서랍을 열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즉시 불을 끄고 책상 아래로 숨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죠.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멈췄습니다. 서재 문 바로 앞에서 들켰나? 문고리가 천천히 돌아갔습니다. 불빛이 켜졌습니다. 저는 책상 아래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올려다봤습니다. 거기엔 8살 손녀 예린이 서 있었습니다. 잠옷 차림의 예린은 주위를 두리번거리더니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예린은 책상 주변을 살피다가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쉿! 저는 황급히 입에 손가락을 갖다 댔습니다. 예린은 고개를 끄덕이고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린아, 넌 어떻게? 할머니가 복도 지나가는 거 봤어요. 뭔가 중요한 일 하시는 것 같아서. 영리한 아이였습니다.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이를 돌려보내야 할까 아니면. 예린이 먼저 말했습니다. 엄마 도와주려는 거죠?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엄마한테 나쁜 짓 했어요. 저도 알아요. 예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가 밤마다 우는 소리 들었어요. 아빠가 엄마 때리는 것도 봤어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예린아, 할머니가 엄마를 구해줄 수 있어요? 저는 예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할머니가 꼭 구해줄게. 예린이 제 품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줄게요. 예린은 책상 옆 서랍장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할아버지가 여기 중요한 거 숨겨놔요. 제가 한번 봤어요. 열쇠는 필요 없어요. 비밀 버튼이 있어요. 예린은 서랍장 옆면을 눌렀습니다. 딸깍. 숨겨진 서랍이 열렸습니다.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40년을 이 집에 살았지만 그런 장치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서랍 안에는 여러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씩 꺼내 펼쳐봤습니다. 첫 번째 봉투, 지훈의 해외 계좌 이체 내역. 회사 자금을 빼돌린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 봉투, 비서 김민주에게 구매해준 명품 영수증들. 수억 원어치였습니다. 세 번째 봉투를 열었을 때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안에는 40년 전 저를 실각시킬 때 사용한 조작 문서의 원본이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걸 40년 동안 보관하고 있었다고? 문서를 펼쳐보니 한태준의 서명과 함께 정명자 제거 계획이라는 제목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윤태식의 스승이었던 변호사의 이름도 적혀 있었죠. 왜 이걸 보관한 거지? 예린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할머니, 그게 뭐예요? 할머니의 과거야. 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핸드폰으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증거만 있으면 윤태식도 한태준도 무너뜨릴 수 있어. 사진을 다 찍고 서류를 원래대로 넣었습니다. 흔적을 남기면 안 됐으니까요. 예린아, 우리 이제 나가자. 네. 예린은 숨겨진 서랍을 닫았고 저는 서재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저는 언제나처럼 식탁에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신문을 보며 자리에 앉았고 지훈과 안주인 유미란도 함께 앉았습니다. 서연은 보이지 않았죠. 아마 방에서 나오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 식탁에 앉으며 저를 힐끗 봤습니다. 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였고 예린도 작게 웃었습니다. 예린아, 밥 먹어. 지훈이 예린에게 밥을 떠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예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좀 아프셔. 신경 쓰지 마. 한태준이 신문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지훈아, 그 여자 항소한다며?
윤 변호사한테 확실히 처리하라고 했나? 네, 아버지. 걱정 마세요. 이심도 우리가 이길 겁니다. 저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계속 그렇게 자신만만해라. 곧 후회하게 될 테니까. 식사가 끝나고 가족들이 각자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으로 한태준이 들어왔습니다. 아, 저는 돌아봤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들 오신다. 준비 제대로 해. 네, 회장님. 한태준은 저를 잠시 바라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40년이나 일했으면 이제 좀 쉬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아직 괜찮습니다. 뭐, 내 마음대로 해. 어차피 갈 데도 없을 테고. 한태준은 비웃으며 주방을 나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갈 데 없다고? 천만에. 저는 서연과 함께 이준혁의 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지난밤 찍은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준혁은 사진을 하나하나 확인하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대박입니다. 지훈 씨의 횡령 증거가 명확하고 명품 구매 내역도 있네요. 그뿐이 아니야. 저는 마지막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40년 전 조작 문서. 이건 40년 전 날 실각시킬 때 쓴 문서야. 한태준과 윤태식의 스승이 공모한 증거지. 이준혁의 손이 떨렸습니다. 부장판사님, 이걸로 한태준 회장까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게 목표야.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들을 법정에서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불법으로 촬영한 거잖아요.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정식 증거 제출 요청을 하면 법원이 한태준 회장에게 해당 서류 제출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태준은 거부하겠지. 네. 하지만 거부하는 순간 그게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증거 인멸 시도로 볼 수 있으니까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그렇게 하자.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너무 쉬워. 한태준이 이대로 당할 리 없어. 창밖을 바라보며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도 저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었죠. 증거도 있고 정의도 제 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정의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해.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희망이 보여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더 힘든 싸움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그 힘든 싸움이 얼마나 빨리 찾아올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본가 1층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험악한 표정으로 들어왔고 그 뒤로 윤태식 변호사가 따라 들어왔습니다. 한태준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너 어젯밤에 내 서재에 들어갔지?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CCTV는 확인했는데 윤태식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서재 바닥에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23분 누군가 들어갔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한태준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40년을 먹여 살려줬더니 배신을 하는구나. 저는 빗자루를 꼭 쥐었습니다. 배신이라고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40년 전 저를 무너뜨린 게 누구였습니까? 한태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설마. 네. 저는 정명자입니다. 회장님이 실각시킨 그 판사.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태준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죠. 내가 살아 있었나? 네, 살아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회장님 발밑에서 저는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40년 만에 등을 펴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윤태식이 비웃었습니다. 정명자 전 판사님, 아니, 이젠 그냥 할머니라고 불러야 하나요? 변호사님도 오랜만입니다. 스승님 밑에서 일할 때보다 많이 늙으셨네요. 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한태준이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감히 내 서재에 들어와서 뭘 훔쳐봤지? 훔친 게 아닙니다. 제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내 것? 40년 전 회장님이 저를 실각시키기 위해 만든 조작 문서요. 그게 아직도 금고에 있더군요. 한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증거가 있나? 내가 서재에 들어갔다는 증거 말이야. 윤태식이 끼어들었습니다. 압력 센서 기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누가 들어갔는지 특정할 수 없죠. 게다가 CCTV에도 안 잡혔고요. 저는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그럼 회장님, 제가 본 그 서류들이 정말 금고에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한태준이 움찔했습니다. 지훈 씨의 해외 계좌 내역, 비서에게 구매한 명품 영수증, 그리고 40년 전 저를 제거하기 위해 만든 계획서까지 제가 상세히 설명해 드릴까요? 입 닥쳐. 한태준이 고함을 질렀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평소에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당황했구나. 좋아. 계단 위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서연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태준이 서연을 노려봤습니다. 너, 이 늙은 것이랑 짜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지? 무슨 말씀을? 사모님, 저는 서연을 막아섰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저는 서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도 각오를 다진 듯 고개를 끄덕였죠. 네. 저는 사모님의 항소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태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식모 주제에 법률 전문가라도 된 줄 아나?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40년 전엔 판사였습니다. 법을 모르지 않습니다. 40년 전, 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40년이면 법이 얼마나 바뀌었는지 알아? 넌 이미 끝난 사람이야. 저는 평온하게 대답했습니다. 법은 바뀌어도 정의는 바뀌지 않습니다. 윤태식이 핸드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절도죄입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죠. 신고하십시오.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대신 경찰이 오면 저도 40년 전 일을 함께 신고하겠습니다. 회장님이 어떻게 저를 실각시켰는지 한태준의 손이 떨렸습니다. 증거가 있나? 사진이 있습니다. 어젯밤 찍은 것들이요. 윤태식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불법으로 촬영한 사진은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럼 법원에 정식으로 제출 명령을 요청하겠습니다. 회장님께서 거부하시면 그게 오히려 증거인멸로 간주되겠죠. 저는 이준혁에게 배운 논리를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윤태식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한태준이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뭐냐? 정의입니다. 정의? 한태준이 비웃었습니다. 이 세상에 정의 같은 건 없어. 돈과 권력이 정의야. 40년 전엔 그랬을지 몰라도 이번엔 다릅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항소장이었습니다. 3호의 항소심에서
저는 모든 진실을 밝힐 겁니다. 지훈 씨의 횡령, 위증, 그리고 회장님의 증거 은닉까지. 감히. 한태준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넌 이제 아무 권한도 없는 늙은 여자일 뿐이야. 권한은 없어도 진실은 있습니다.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싸울 사람도 있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국 경찰이 불려왔습니다. 한태준은 저를 절도죄로 고소했고 저는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서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한태준 회장 서재에 무단 침입한 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제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40년 전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경찰관은 처음엔 시큰둥했지만 이야기를 들을수록 진지해졌습니다. 40년 전 사건, 다시 조사할 수 있을까요?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은 가능합니다. 이준혁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그는 제 법률 대리인으로 함께 왔었죠. 그리고 이번 서연 씨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같은 수법으로 같은 사람들이 증거를 조작했으니까요.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단 조사는 계속하겠습니다. 하지만 상대가 재벌이라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저는 이미 40년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결국 유치장에 하루 유치됐습니다. 딱딱한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3세의 나이에 유치장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편했습니다. 40년 동안 나는 감옥에 살았어. 보이지 않는 감옥에. 옆 침대에 누운 여자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로 들어오셨어요? 절도죄요. 어머, 할머니가 무슨 절도를. 나쁜 사람한테서 증거를 훔쳤죠. 여자가 웃었습니다. 그럼 의적이네요. 의적? 그런 셈이죠. 저도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느껴보는 후련함이었습니다. 이준혁이 보석금을 내고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부장판사님, 괜찮으세요? 괜찮아. 오히려 개운한걸. 경찰서를 나서는데 밖에 서연과 예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린이 달려와 제 허리를 안았습니다. 걱정했어요. 미안하구나. 할머니 때문에 놀랐지? 서연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러지 마세요. 저 때문에 할머니까지 고생하시는 게. 사모님,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건 사모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제 싸움이기도 해요.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법정에서 벌어질 거예요. 항소심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준혁이 서류를 펼쳐놓고 설명했습니다. 한태준 측에서 반격이 들어왔습니다. 부장판사님을 절도죄로 고소한 것은 물론이고 서연 씨에게도 공모죄를 추가로 씌우려고 하네요. 예상했던 수순이야.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거야.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야.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간 밤새워 작성한 문서였습니다. 윤태식 변호사의 과거 사건들을 조사했어. 10년간 승소한 사건 중 최소 5건에서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이준혁이 문서를 보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건 대단한데요? 어떻게 이렇게 자세히. 40년 전 판사 시절 법률 조사하는 방법은 잊지 않았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걸 변호사협회에 제보할 거야. 윤태식에게 징계가 들어가면 이번 소송에서도 신뢰도가 떨어지겠지.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그쪽에서 더 세게 나오지 않을까요? 나올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세게 나올수록 우리에게 유리해. 급해지면 실수하게 돼 있어. 본가에서 쫓겨난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40년 만에 온전히 제 공간이 생긴 거였죠. 짐을 풀며 낡은 가죽 가방을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그 안에서 판사 배지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40년 전에도 이 도시는 화려했죠. 하지만 그 화려함 뒤의 어둠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부장판사님, 변호사협회에서 윤태식 조사 착수했답니다. 곧 연락 온대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 이제 그쪽도 바빠지겠군. 답장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태준, 윤태식. 너희는 40년 전에 나를 무너뜨렸어. 하지만 이번엔 다르다. 판사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번엔 내가 이긴다. 다음 날 한영그룹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태준이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저희 가족을 음해하려는 세력이 있습니다. 40년 전 전직 판사를 사칭하는 자가. 저는 TV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사칭이라고? 좋아. 계속 그렇게 나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정명자 씨? 저는 MBC 시사 프로그램 PD입니다. 혹시 인터뷰 가능하신가요? 40년 전 사건과 지금 일에 대해서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언론, 양날의 검이지. 하지만 좋습니다. 인터뷰하죠. 정말요? 언제 시간 되세요? 당장 오늘도 괜찮습니다. 스튜디오 조명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인터뷰 의자에 앉아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73세의 주름진 얼굴이 모니터에 비쳤죠. 하지만 저는 당당했습니다. PD가 신호를 보냈고 앵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40년 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던 정명자 씨입니다.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정명자 씨, 40년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한영그룹 본가에서 식모로 일했습니다. 앵커의 눈이 커졌습니다. 대본에 없던 대답이었죠. 판사에서 식모로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1993년 저는 한영그룹 관련 재판을 맡았습니다. 공정한 판결을 내렸고 그것이 한태준 회장의 이익에 반했죠. 그래서요? 회장은 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뇌물수수 의혹이라는 조작된 스캔들로 저는 강제로 사임당했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명예도, 재산도, 가족도. 제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한영그룹 본가에서 식모로 일하신 겁니까? 앵커가 핵심을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직 서연에게도 말하지 않은 진실이었으니까요.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무엇을요? 제가 실각당할 당시 저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스튜디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이를 낳았지만 기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입양을 보냈죠. 그 아이가, 네, 한서연 씨의 어머니입니다. 앵커가 숨을 멈췄습니다. 즉, 한서연 씨는 제 친손녀입니다. 40년간 저는 손녀를 멀리서 지켜보기 위해 그 집 식모로 살았습니다. 한태준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정명자의 고백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야? 윤태식이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방송국에 연락해서 당장 중단시켜.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생방송이었으니까요. TV 속 정명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40년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손녀가 같은 방식으로 고통받는 것을 더 이상 볼 수 없습니다. 한태준이 리모컨을 집어던졌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증거가 있습니까? 40년 전 일에 대한? 앵커가 물었습니다. 있습니다. 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한태준 회장이 작성한 정명자 제거 계획 문서의 사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DNA 검사 결과서입니다. 한서연 씨가 제 친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카메라가 서류를 클로즈업했습니다. 이 문서들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한태준 회장의 서재에서 찾았습니다. 그럼 절도 혐의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제 손녀를 그리고 정의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니까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태준 회장, 그리고 윤태식 변호사, 당신들은 40년 전에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핸드폰이 폭발하듯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사모님, 할머니, 제가 할머니의 손녀라는 게 정말인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할 수 없었습니다. 사모님이 알면 고통스러울까봐.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평생 외로웠어요. 입양하라는 것 알았을 때 세상에 혼자인 것 같았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서연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평생 저를 지켜봐 주셨잖아요. 40년 동안.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사모님, 아니 서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제대로 지켜줄게. 방송 후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관련 키워드였습니다. 정명자 판사, 한영그룹 스캔들, 40년 식모 할머니, 손녀 지킨 판사. 댓글들이 폭주했습니다. 40년을 식모로 살면서 손녀를 지켰다고? 눈물 난다. 한태준 완전 악당이네. 저런 인간이 재벌이라니. 윤태식 변호사 자격 박탈해야 함. 정명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하지만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절도는 절도다. 법을 어긴 건 사실. 증거 능력 없는 거 아님? 쉬하는 거 아니냐? 한태준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언론 플레이에 당하고 있습니다.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윤태식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진정하십시오. 우리에게 아직 카드가 있습니다. 무슨 카드? 정명자의 DNA 검사 결과, 그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습니다. 윤태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DNA 검사는 정식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업체에서 한 겁니다. 법적 효력이 약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식 DNA 검사를 요청합니다. 법원 명령으로요. 그리고 윤태식이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정명자가 거부하면 그녀의 주장 전체가 거짓으로 보이게 됩니다. 한태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좋아. 당장 진행해. 법원에서 정식 DNA 검사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이준혁이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부장판사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알아. DNA 검사 명령이지? 네. 거부하면 불리해집니다. 하지만 이준혁이 망설였습니다.
사실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말 서연 씨가 부장판사님의 친손녀가 맞나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야. 네. 서연이는 내 친손녀가 아니야. 이준혁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럼 방송에서 하신 말씀은 거짓말이야.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은 서연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세상을 떠났어. 1993년. 저는 재판에서 졌습니다. 조작된 스캔들로 판사직을 잃었고 임신 중이었던 몸으로 쫓겨났죠. 병원에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합병증으로 딸은 사흘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영그룹 본가 식모 모집 공고를 받습니다. 저들의 곁에서 저들을 지켜보겠어.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렇게 40년이 흘렀고 며느리 서연을 만났습니다. 그녀를 보는 순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과 닮았어. 아니, 정확히는 제가 그녀를 딸처럼 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어떡하죠? 이준혁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DNA 검사하면 거짓말이 다 드러나는데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하지만 어쩔 수 없어. 부장판사님, 왜 그런 거짓말을 하신 겁니까? 여론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감성적인 스토리가 있어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 40년 식모 할머니만으로는 부족해. 손녀를 지킨 할머니여야 화제가 되는 거야. 하지만 이제 거짓말이 드러나면 내 신뢰도는 바닥을 칠 거야. 그동안 모은 여론도 다 무너지겠지.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한 가지는 성공했어. 뭐가요?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어. 이제 이 사건을 아무도 무시할 수 없어. 밤늦게 서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뉴스 봤어요. DNA 검사 명령이. 미안해, 서연아.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너는 내 친손녀가 아니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저도 입양 기록 확인했거든요. 제 생모는 다른 분이셨어요. 그런데도 아무 말 안 했구나. 할머니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셨는지 알았어요. 저를 위해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진실이 밝혀지면 법정에서 인정할 거야. 내가 거짓말했다고. 그럼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싸움은 그때부터 시작이야. 다음 날 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명자 씨, DNA 검사 받으실 건가요? 거짓말이라는 의혹에 대해 해명하시죠. 저는 기자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DNA 검사 받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합니다.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거짓말 하나가 틀렸다고 해서 한태준 회장이 저지른 40년간의 범죄까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증명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들고 법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DNA 검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정명자 마이너스 한서연, 혈연관계 없음.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40년 식모 할머니, 거짓말쟁이였다. 사기극이었나? 정명자 전 판사 신뢰 추락. 한영그룹,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검토. 포털 사이트 댓글들이 돌변했습니다. 역시 쇼였네.
속았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무슨 정의를 말해? 한태준 회장한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님? 저는 원룸에서 뉴스를 지켜봤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제 아무도 날 믿지 않겠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준혁아, 부장판사님. 그의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에 항해 전화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의뢰인들도 떠나가고, 부장판사님, 제가 계속 도와드릴 수 있을지 그만둬도 돼.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준혁아, 넌 앞날이 있는 젊은 변호사야. 나 때문에 망칠 순 없어. 하지만 괜찮아. 혼자서도 할 수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혼자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혁을 더 이상 끌어들일 순 없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건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서연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습니다. 여론의 문매를 그녀도 함께 맡고 있었던 거죠. 서연아, 미안해. 내가 너까지. 괜찮아요. 서연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는 할머니를 믿어요. DNA가 연결되지 않아도 할머니는 제 가족이에요. 저는 서연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항소심이 일주일 남았잖아요. 하지만 이제 증거도 믿어줄 사람도 없어. 아니에요. 서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이거 제가 찾았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시아버지 서재에서 가져온 건데 40년 전 일기장이에요. 저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한태준의 필체였습니다. 1993년 8월 15일 정명자 판사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윤 변호사 스승이 큰 도움이 됐다. 5억을 지불했지만 재판을 이긴 것에 비하면 싼 값이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예요, 할머니. 서연과 저는 이준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준혁은 수첩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자필 고백이에요. 이 정도면 40년 전 일을 다시 조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불법으로 가져온 거야. 저는 침울하게 말했습니다. 또 증거 능력 문제로 공격받을 거야. 그래도 해볼 만합니다. 일기장은 비밀 문서가 아니라 개인 기록이니까 정황 증거로는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이준혁이 흥분해서 말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잠시 흔들렸었네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준혁아. 하지만 적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윤태식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명자 씨의 거짓말이 명백히 밝혀졌습니다. 이제 그녀가 주장하는 40년 전 사건도 모두 조작으로 봐야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그럼 서연 씨의 이혼 소송은? 당연히 저희가 승소할 것입니다. 서연 씨는 거짓말쟁이와 공모한 사기꾼일 뿐입니다. 화면 속 윤태식은 자신만만했습니다. 저는 TV를 끄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예린이었습니다. 8살 손녀. 할머니. 예린은 혼자 왔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예린아, 혼자 어떻게 왔니? 아빠는 몰래 나왔어요. 할머니 꼭 만나고 싶었어요. 예린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USB였습니다. 이거 할아버지 컴퓨터에서 가져왔어요. 이게 뭔데? 모르겠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이거 보면서
이걸 절대 들키면 안 되라고 혼잣말하는 거 봤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예린아, 고마워. 근데 이러면 위험해. 아빠가 알면. 괜찮아요. 엄마 도와드리고 싶어요. 할머니도요. 예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뉴스에서 나쁜 말 많이 하던데. 저는 할머니가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예린아. 예린을 집에 돌려보낸 후 저는 황급히 이준혁을 불렀습니다. USB를 컴퓨터에 꽂자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자금 관리 대장, 윤태식 지급 내역, 증거 조작 비용 명세. 이준혁이 파일들을 열어보더니 소리쳤습니다. 이건 대박이에요. 20년간의 모든 비리 기록이 여기 다 있어요. 한태준이 왜 이런 걸 보관한 거지? 보험용일 겁니다. 윤태식이 배신하면 협박하려고요. 서로를 묶어두는 사슬인 거죠. 파일 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서연 이혼 소송 계획. 클릭하자 상세한 계획서가 나타났습니다. 정신과 의사 매수, 증거 조작 일정, 판사 로비 계획.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이 정도면, 네, 이 정도면 한태준과 윤태식 모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준혁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장판사님, 이 USB 예린 양이 가져온 거죠? 그래, 문제가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불법으로 가져온 증거는 법적 효력이 약해요. 게다가 예린 양을 증인으로 세우면 한태준이 손녀를 공격하겠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린이를 법정에 세울 순 없어. 하지만 이 증거 없이는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습니다.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예린이를 지킬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힐 것인가.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한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검찰청입니까? 제보할 것이 있습니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태준 회장,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 윤태식 변호사도 공모혐의 조사. 저는 TV를 보며 안도했습니다. 검찰에 USB를 넘긴 게 옳은 선택이었어. 이준혁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부장판사님, 검찰이 한태준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대요. USB 덕분에 영장이 바로 나왔답니다. 다행이네. 근데 예린 양은 괜찮을까요? 내가 검찰에 부탁했어. 예린이 신원은 절대 밝히지 말라고. 익명의 제보자로 처리됐을 거야. 한영그룹 본가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한태준은 구치소에 수감됐고 지우는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안주인 유미라는 변호사들을 불러 대책을 세우느라 정신이 없었죠. 그 틈에 서연은 예린을 데리고 조용히 본가를 떠났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할머니한테 가는 거야. 서연이 예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끼리 살 거야.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서연과 예린이 서 있었습니다. 짐을 든 채로. 할머니, 저희 여기서 같이 살아도 될까요? 저는 두 사람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비좁은 원룸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예린이 제 무릎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엄마 이길 수 있어요? 저는 예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어. 저는 법정에서 입을 옷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마지막으로 입었던 정장이었습니다. 낡았지만 다림질을 깔끔하게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옷을 입었습니다. 40년 만이야.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은 깊어졌지만 눈빛만은 40년 전과 같았습니다.
판사 배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내일 마지막 싸움이야. 서연이 방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안 주무세요? 내일이 걱정돼서. 할머니, 제가 증인석에 서겠어요. 제 입으로 모든 걸 말하겠어요. 고마워, 서연아. 저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이겨보자. 항소심 당일 아침, 법원 앞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 응원합니다. 한태준 처벌하라.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응원했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인정한 후에도 여전히 저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부장판사님, 돌아보니 이준혁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40년 전 제 동료 판사들이었습니다. 이미 은퇴한 7명의 노인들, 저희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40년 전 일을 증언하겠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법정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이제 진짜 끝을 낸다. 법정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습니다. 방청석은 물론이고 복도까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언론사 카메라가 즐비했고 법정 밖에는 생중계를 지켜보는 시민들이 모여 있었죠. 저는 원고 측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정장을 입은 73세 노인. 하지만 제 등은 40년 만에 가장 곱게 펴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이긴다.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지우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리에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새로 선임된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윤태식은 조사를 받느라 법정에 나오지 못했죠. 윤태식 없는 법정이라니. 이미 반은 이긴 거야.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판사 3명이 입장했습니다. 주심 판사는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알아봤습니다. 김수진 판사. 40년 전 제가 후배로 지도했던 신참 판사였죠. 그녀도 저를 알아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고 그녀가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판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한지훈과 한서연 간 이혼 및 재산분할 사건 항소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준혁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에는 명백한 조작과 위증이 있습니다. 그는 USB에서 추출한 자료들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피고 한지훈 씨가 회사 자금 12억 원을 횡령한 증거입니다. 해외 계좌로 빼돌린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이것은 한지훈 씨가 비서 김민주와의 불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회사 자금으로 명품을 구매한 영수증들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준혁이 한태준의 일기장을 제시했습니다. 한태준 회장이 직접 작성한 일기입니다. 여기에는 40년 전 정명자 전 판사를 실각시키기 위해 뇌물을 지급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모두 불법으로 취득한 것입니다. 검찰이 정식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한 증거입니다. 이준혁이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된 USB는 불법 취득물 아닙니까? 익명의 제보자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쳤습니다. 판사가 끼어들었습니다.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심리 후 판단하겠습니다. 계속하십시오. 서연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준혁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한서연 씨, 결혼 생활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서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초반엔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3년 차부터 남편이 변했어요. 어떻게요? 저를 사람이 아니라 소유물처럼 대했습니다. 외출도 마음대로 못하게 하고 친구도 만나지 못하게 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5년 전부터는 폭력이 시작됐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준혁이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한서연 씨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기록입니다. 멍, 타박상, 갈비뼈, 금 등 5년간 총 17차례 병원을 다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건 그녀가 넘어져서. 피고인은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제지했습니다. 서연이 계속 증언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남편의 불륜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요구했죠. 그랬더니 남편은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제가 가보지도 않은 정신과 기록을 조작했어요. 이준혁이 또 다른 서류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조작된 정신과 진료 기록입니다. 한서연 씨가 정신병원에 다녔다는 날짜에 그녀는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날의 CCTV 기록입니다. 화면에 서연이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피고 측 변호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훈 측 변호사가 반격에 나섰습니다. 한서연 씨, 당신은 정명자 씨와 공모하여 우리 의뢰인을 함정에 빠뜨리려 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서연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정명자 할머니는 그저 억울한 저를 도와주려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정명자 씨는 당신이 자신의 손녀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습니까? 순간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가 거짓말을 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유를 저는 압니다. 무슨 이유입니까? 제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입양아입니다. 평생 가족이 없다고 느끼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그런 저에게 가족이 되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저를 지켜봐 주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족입니다.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명자 씨,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재판장님, 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40년 전 이 자리에 판사로 섰습니다. 정의를 지키는 것이 제 임무였죠. 저는 한태준이 앉아야 할 빈자리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졌습니다. 돈과 권력 앞에서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방청석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간 저는 식모로 살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켜본 건 한영그룹의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의 추악함이었습니다. 한태준 회장은 며느리를 인간이 아닌 도구로 봤습니다. 한지우는 아내를 소유물로 봤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법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판사석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재판장님, 김수진 판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40년 전 제가 지키지 못한 정의를 오늘 이 법정에서 지켜주십시오.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법정이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방청석 문이 열렸습니다. 검사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재판장님,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판사가 허락했고 검사가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한태준 피의자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 지난 20년간 총 15건의 재판에서 뇌물과 증거 조작을 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또한 윤태식 변호사는 이 모든 사건에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할 예정입니다. 지훈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심리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잠시 휴정하고 1시간 후 선고하겠습니다. 복도에서 기다리는 1시간이 마치 평생 같았습니다. 서연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떨려요. 나도 떨린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어. 이제는 법을 믿어야지. 이준혁이 다가왔습니다. 부장판사님, 승산이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 상대방 신뢰도도 바닥이에요. 고맙다, 준혁아. 40년 전 동료 판사들이 다가왔습니다. 명자야, 넌 이미 이긴 거야. 40년을 견딘 것만으로도. 저는 그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시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판사가 판결문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합니다.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원심을 파기합니다. 서연이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피고인 한서연의 재산분할 청구를 인용하여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60%를 한서연에게 지급하라.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또한 친권은 한서연에게 전부 지정한다.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한지훈의 횡령 및 위증에 대해서는 검찰에 통보하여 별도 조치하도록 한다. 지훈이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본 재판부는 40년 전 정명자 전 판사에게 가해진 부당함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은 불가하나 한태준 피고인의 행위는 사법 정의에 대한 명백한 침해였음을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김수진 판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명자 전 부장판사님, 40년간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정의는 승리했습니다. 그녀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정명자 씨, 소감 한 말씀. 저는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증명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연이 제 옆에 섰습니다. 이준혁과 동료 판사들도 함께였습니다. 저를 믿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제 손녀, 아니, 제 가족 서연에게. 저는 서연을 꼭 안았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한태준 전 회장, 1심 징역 12년 선고. 윤태식 변호사, 변호사 자격 영구 박탈. 한지훈, 횡령 혐의 구속영장 발부. 저는 TV를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어. 예린이 달려와 제 무릎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엄마가 이겼어요? 응, 이겼단다. 그럼 이제 우리 계속 같이 살 수 있어요? 그럼, 영원히. 저는 예린을 꼭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40년 만에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서울의 봄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단 간판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죠. 정명자 무료 법률 상담소 약자의 편에 서는 곳. 서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할머니, 떨리세요? 조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73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할머니는 하실 수 있어요. 서연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40년을 견뎌내셨잖아요. 이제는 할머니가 원하시는 삶을 사세요. 저는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이준혁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부장판사님 오셨어요? 책상 배치는 이렇게 하면 될까요? 완벽해. 준혁아, 내가 없었으면 이 상담소도 못 열었을 거야.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버지도 분명 기뻐하실 겁니다. 이준혁이 벽에 걸린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그의 아버지, 제 옛 동료 판사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태훈이도 기뻐하겠지.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친구야, 내 아들이 훌륭하게 컸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변호사가 됐단다. 오전 10시, 첫 상담 예약 시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야윈 얼굴에 불안한 눈빛. 정명자 선생님 계신가요? 네, 제가 정명자입니다. 앉으세요. 여성이 자리에 앉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남편에게 맞고 살았어요. 이혼하고 싶은데 재산도 없고 갈 곳도 없어서 저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TV에서 선생님 이야기 봤어요. 40년을 견디셨다는 거. 그래서 용기 냈어요. 잘 오셨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점심 후 저는 예상치 못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한영그룹 본가. 대문 앞에 서자 40년의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던 날들, 무릎 꿇고 바닥을 닦던 시간들. 다시는 안 올 줄 알았는데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주인 유미란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더니 당황했습니다. 당신이 왜? 사모님, 이것 드리러 왔습니다. 저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게 뭐요? 제가 40년간 받은 월급 중 못 받은 퇴직금 계산서입니다. 유미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법원 판결대로 지급해 주십시오. 한 푼도 더 받을 생각 없으니 정확히 계산된 금액만 주시면 됩니다. 알았어요. 유미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정명자 씨. 네. 미안했어요. 40년 동안 당신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았던 것.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사과받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어요. 서연이를 지켜줘서. 유미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어요. 당신이 있어서 서연이가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모님도 이제 새로 시작하세요. 늦지 않았습니다. 한태준에게 받은 배상금과 밀린 퇴직금으로 저희는 작은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햇살이 잘 들었고 무엇보다 저희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남의 집 밥을 해왔지만 제 가족을 위한 밥을 하는 건 처음이었죠. 서연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아. 거의 다 됐어. 학교에서 복직 승인 났어요. 다음 주부터 다시 아이들 가르칠 수 있대요. 잘 됐다. 저는 기뻐하며 서연을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함께 이긴 거야. 현관문이 열리고 예린이 뛰어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엄마, 예린아,
학교 어땠어? 좋았어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예린이 가방에서 그림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그린 거예요. 그림 속엔 판사복을 입은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당당한 자세가 느껴졌죠. 예린아, 고마워. 할머니가 제일 좋아하는 선물이야. 저는 그림을 냉장고에 붙였습니다. 저녁 식사 후 저는 혼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40년 전에도 이 도시는 이렇게 빛났었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 빛을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수진 판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선배님, 오늘 법원에서 정명자상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운 법조인에게 수여하는 상입니다. 첫 수상자는 당연히 선배님이시고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건 상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서연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계셨네요. 추우실 텐데. 서연이 담요를 가져와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고마워. 할머니, 무슨 생각하세요? 그냥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했다는 생각. 저는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40년은 정말 긴 시간이었어. 매일이 싸움이었고 매일이 참는 시간이었지. 이제는 괜찮으세요? 응.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떳떳해. 서연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사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왜 40년이나 기다리신 거예요? 진작 싸우실 수도 있었잖아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때를 기다린 거야. 때요? 혼자서는 이길 수 없었어. 40년 전엔 내게 아무것도 없었거든. 증거도, 동료도, 용기도. 저는 서연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너를 만났어. 그리고 준혁이를, 옛 동료들을, 나를 믿어준 사람들을 만났지.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거군요. 그래. 정의는 혼자 이루는 게 아니야. 함께 만들어가는 거란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서울가정법원 앞에 섰습니다. 상담소 홍보 전단지를 나눠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원 계단을 오르내리는 사람들. 그 중에는 불안한 표정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한 여성에게 다가가 전단지를 건넸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찾아오세요. 여성이 전단지를 받아들고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혹시 TV에서 본 그 할머니세요? 네, 정명자입니다. 저 사실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재산도 못 받았어요. 변호사 비용도 없고 괜찮습니다. 상담소로 오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럼요. 저도 도움 받았으니까 이제 제가 도울 차례죠. 문득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법원 계단을 내려오던 그날, 모든 것을 잃은 그날,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고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저는 견뎠습니다. 40년을 견뎠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법원 계단 중간쯤에서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래쪽에서 서연과 예린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을 흔들어 답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40년 전에는 쫓겨나듯 내려갔던 이 계단을 이제는 당당히 올라갑니다. 저녁 상담소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늘 상담 신청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15건. 이렇게 많아? 할머니가 유명해지셔서요. 이준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들 정명자 할머니께 상담받고 싶다고 하시네요. 저는 신청서들을 하나하나 펼쳐봤습니다. 이혼 소송, 재산 분할, 가정 폭력. 모두 제가 겪었던 일들이었습니다. 내일부터 바빠지겠네. 괜찮으세요? 당연하지.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창밖으로 석양이 비쳤습니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어 낡은 판사 배지를 꺼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배지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왔어. 예린이 그려준 그림을 벽에 걸었습니다. 서연이 찍어준 가족 사진을 액자에 넣어 책상 옆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벽에 문구 하나를 붙였습니다. 정의는 늦을 수 있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2025년 4월 15일. 오늘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진짜 내 인생은 오늘부터인 것 같다. 40년은 나를 숨길 수 있었지만 나의 정의를 꺾을 순 없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정명자다. 40년 전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정의를 지키는 판사다. 창밖으로 별이 빛났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서연과 예린이 TV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40년 만에 찾은 평화. 40년 만에 되찾은 존엄. 그리고 40년 만에 얻은 가족. 다음 날 아침, 저는 판사복은 아니지만 깔끔한 정장을 입고 상담소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제 걸음은 당당했습니다. 어깨는 펴져 있었고 고개는 들려 있었습니다. 73세. 하지만 지금이 제 인생의 진짜 시작입니다. 상담소 문을 열며 저는 웃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시작해 볼까요? 그 후 정명자 법률 상담소는 3년간 총 847명의 여성을 도왔고 그중 92%가 정의를 되찾았다. 한태주는 복역 중 병으로 사망했고 윤태식은 모든 자격을 박탈당한 채 살고 있다. 한서연은 다시 교사로 복직하여 학생들에게 정의와 용기를 가르치고 있다. 그리고 정명자는 오늘도 누군가의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 40년은 그녀를 숨길 수 있었지만 그녀의 정의를 꺾을 순 없었다. 이번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